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리스크와 비즈니스 사이클에 대한 내용을 좀 볼 텐데요. 오늘과 또 지난번 수업이 사실은 이제 전체 과정 중에서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먼저 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좀 하두를 제가 좀 던져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공부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자본주의 속에서 자본가가 되고 또 자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먼저 좀 자본주의라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소개해드렸던 어, 책이 혹시 이게 잘 안 보이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소개해드렸던 그 책인데 이 책이 참 너무 잘 돼 있어요. 하루 3분 꺼내 먹는 자본주의라는 이 책인데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난번에 전에 한번 우리 공부할 때 EBS에서 나온 이 자본주의, EBS에서 나온 자본주의 이 두 권 정도를 공부를 좀 하시면 자본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정확한 감을 잡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라고 그러면 우리가 좀 특징을 잡자면 자본주의 그러면 뭐 우리 민국 집사람 생각나는 거 뭐 없어요? 자본주의. 자본주의 그러면 카피탈리즘. 예? 죄송합니다. 그냥 카피탈리즘이라고 했어요. 캐피탈리즘. 영어로는 그게 답이에요. 영어로는 캐피탈리즘. 예. 우리가 캐피탈 그러면 뭐죠? 음, 이게 캐피탈. 볼까요? 이 점이 붙으면 캐피탈이 이점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점미사인데 어떤 가치나 이런 것을 어떤 사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말이 이점이에요. 캐피탈리즘 하면. 그러면 자본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는데 바로 이 자본주의의 특징이라고 그러면 첫째는 사유재산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나온 것이 이제 아, 사회주의 또는 이 공산, 전체 재산을 나눠 갖는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전 세계 공산주의 국가는 뭐 몇 개 없어요. 쿠바하고 북한하고 어, 이제 사실 중국은 엄격히 말해서 공산주의이면서 사회주의. 그래서 사실은 뭐 자본주의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다고 봐도 그게 지장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자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본을 가지고 이제 뭐 사업을 하기도 하고 또 제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 자본 그러면 캐피탈 그러면 이게 왠지 좀 확 이렇게 내 손에 잡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 그냥 캐피탈리즘 자본 이렇게 할 때 내 손에 꽉 잡히는 개념을 뭐라고 잡으냐? 미천, 미천. 아니 돈이 미천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캐피탈이에요. 그래서 미천이 있어야 제조도 하고 뭐 물건을 떼서 장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원래 우리 사회가 농업 사회에서 이 산업 사회나 상업, 공업 중심의 사회로 넘어갈 때 이제 농업 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농업 사회에서는 자본을 축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거의 다 소비를 하고 그렇게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자급자족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자본의 축적이 어려웠다. 그런데 이게 상업과 공업으로 넘어가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상공업이라고 그러죠. 상업은 장사, 공업은 제조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서 드디어 잉여 자금을 모으기 시작하고 이 모아진 자금을 가지고
타인에게 빌려주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원래 이제 자본주의가 초기에 태동할 때 환음이라 해서 이제 이게 은행에 나오게 된 배경이 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 민국 집사님이 한국으로 뭔가 역수출을 해. 코코넛을. 그럼 코코넛을 수출하려고 수출을 하고 수출을 하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도착되기 전까지는 돈을 못 받잖아요. 왜냐면 한국에 있는 예를 들어서 행수가 너 물건 받으면 돈 줄 건데 이렇게 하면 돈을 안 준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선적을 해서 한국에 도착해서 다시 트럭으로 우리 행수 형제한테까지 배달해주고 실제 뚜껑을 열고 물건을 확인하고 수량 다 세어보고 그리고 나서 맞네 불량품 없네라고 확인되면 그제서야 돈을 보내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중간에 이 갭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나 하면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지영 자매가 나선 거예요. 아 그래? 그럼 선적할 때만 확실히 확인하고 지영 자매가 미리 민국 집사님한테는 선적하자마자 돈을 미리 주는 거예요. 미리 돈을 주고 그리고 이제 행수 집사님이 이제 물건을 받고 나서 확인이 되고 나서 그때 우리 지영자매 한국에 있는 은행에다가 그때 형수 집사님이 바이어가 돈을 입금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갭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제3자에게 위탁해서 어, 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된 게 시작이 그게 뭐냐 환음이에요. Bill of Exchange. 이제 B를 써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언제까지 누구에게 이 금액을 돈을 지급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일을 누가 했냐면 지영자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영자매가 한 그 일을 은행 업무라 이렇게 그 이탈리아에서 메디치가라는 가문이 있었는데 이 메디치가가 뭘 잘했냐면 그런 걸 잘한 거예요. 중간에서. 환음에 해당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나중에 그 당시만 해도 이 중세 시대 때만 하더라도 캐톨릭 이 국왕하고 또 캐톨릭 이 사제들이 교황들이 힘이 셌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지형자매가 굉장히 이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중간에서. 우리 지형자매 없으면 두 사람이 서로 수출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이제 왕도 장려를 하고, 좀 더 이렇게 해서 상업을 발달시키고 또 공장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물건을 팔면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장려를 하게 됐는데, 이 바로 이제 이 지영 자매가 했던 그 역할을 했던 분이 이름이 메디치야. 메디치 가문이 그 일을 했는데 이것이 은행의 발달이 돼요. 시초가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수수료 개념이 나중에 이자라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거든요. 근데 왕은 사실 거기까지는 깊이 몰랐던 거예요. 경제를 도와준다 싶어서 그걸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주고 은행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인터레스트라는 이자 개념으로 바뀌면서 수수료가 이자 개념으로 바뀌었던 거죠. 바로 그때부터 이제 자본이 급격하게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돈을 은행에다 넣어놓고 실제로 필요한 돈만 찾아가지 많은 돈은 다 은행에다 넣어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영자매가 생각할 때, 우리 민국 집사님, 형수 집사님이 돈을 넣어놓고 다 안 찾아가는 거예요. 어? 계속해서 안 찾아가네. 그래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통계를 해보니까 돈을 넣어놓은 거 정도의 예를 들면 한 반만 찾아가네? 그럼 반은 항상 있네? 이렇게 해서 그 반을 누구한테 빌려주기 시작하면 강산행지한테 빌려주기 시작하는. 근데 그 돈은 우리 지영자매 돈이 아니고 형수 집사님하고 민국 집사님 돈이야. 그렇게 또 돈을 빌려줬더니 또 강산행제도 50원을 빌려줬는데 다 안 찾아가는 거예요. 보니까. 필요한 돈 20원만 찾아가고 30원을 계속 은행에 내놓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30원을 또 누구한테 빌려주냐면 중규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돈이 민국 집사님, 우리 형수 집사님 돈이 이게 강산행제, 중규, 나중에 뭐 여러 사람에게 돈이 이제 돌기 시작해요.
자본의 축적이 급격히 이루어지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이탈리아에서 약 16세기 초, 15세기 말에 있었던 르네상스에서 부흥기였어요. 그래서 이 경제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피렌체라든지 이탈리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바로 지중해 그 중간에 이탈리아가 위치하고 있는데 그 이탈리아는 동양과 서양을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거부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메디치가 이런 데서 이제 자본을 급격히 불어나면서 이게 나중에 서유럽, 동유럽으로 가게 되면서 유럽에서 이런 자본주의의 꽃이 피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완전하게 이것을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미국에 가서야 이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은 거의 뭐 미국의 금융 이런 시스템은 파이낸셜 시스템 또 뭐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미국에서 다 만들어진 조직적인 제도나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이제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속에서 살아가면서 진짜 자본주의 속성을 잘 모른다. 자본이 어떻게 불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용어로 매일 아침 뉴스를 통해서 듣고 또뭐 불경기니 호황이니 불황이니 경기 하락이니 경기가 호조를 보이느니 뭐 이런 얘기 속에서 여전히 뭐 어지럼증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근본, 가장 중요한 본질을 딱 잡으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특별히 이제 경제학과나 경영학과나 또 관심이 있어서 책을 이렇게 뭐 많이 찾아보지 않는 분들은 이 개념이 잘 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투자에 있어서도 이 기본, 이 개념 자체가 정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혼돈을 겪어야 되고 시행착오를 이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좀 배울 것은 비즈니스 사이클에 대해서 좀 보고 경제 사이클, 그다음에 리스크가 뭐냐라는 이런 정의를 좀 정확하게 우리가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먼저 이 수익률하고 위험의 관계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 리턴 우리는 수익률 그러면 이제 리턴이라고 그러죠. expected return. 그리고 위험은 뭐죠? 리스크. 그러면 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냐면 프라핏과 리스크 중간에 서 있다. 프라핏과 리스크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아주 높은 이익을 기대하느냐? 아니면 낮은 리스크를 원하느냐? low risk, high return이냐? low return, low risk냐? 늘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는 항상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수익과 위험 요소 중에서 항상 긍정적인 요소를 우리는 기대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은 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지만 또 위험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판단을 하게 되면 수익보다 위험이 커져 버리면 우리는 그 손실이 났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 그런데 또 위험은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딜레마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위험, 고수익, 이게 또 짜릿하잖아요. 역시 한 방으로, 인생 한 방으로 바꿀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한탕주의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 이왕 어? 이 나라에 이제 칼라만시가 많은데, 칼라만시가 뭐 열 바퀴 굴러가는 것보다 호박이 한 바퀴만 굴르면 그게 더 빨라. 이러면서 이제 아주 하이 리스크를 이제 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방 당하니까 어때요? 크게 당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위험률과 위험 요소를 수익률과 위험 요소를 잘 구분하고
이것을 이제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 그럼 위험이 뭔지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알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위험을 회피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 위험 회피라는 게 뭐냐면 어떤 동일한 조건에서 내가 투자 자산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위험이 적은 것을 선택하고자 한다. 당연하죠.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 같아요. 그 위험한 거 아니야? 리스크가 많지 않아? 그렇게 말은 물어보는데 실제로 리스크가 뭔지 조사는 잘 안 해봐. 그러니까 나중에 리스크를 그대로 바로 이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네트에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이 네트가 너무 적어. 그래서 요 네트에 당기면 다행인데 못 당기니까 어떻게 돼요? 위험한 거예요. 다행히도 네트에 떨어지면 위험 회피가 되는데 이 네트에 꼭 떨어지란 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이제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모든 비즈니스에는 사이클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 사이클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잘 회피하고 할 것이냐라는 것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비즈니스 사이클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것이 거의 비슷하게 우리 삶에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거야. 어떤 때는 10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이 밑에 보면 트라프라고 돼 있는 TROUGH 이 지점에 우리가 있을 때가 있죠. 또 피크, 즉 고점에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사이클은 경제 활동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아웃풋이라든지 인플로이먼트라든지 인컴이라든지 세일즈, 저 판매, 수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도 아주 올해는 수익을 많이 남겼는데 내년에는 수익을 얼마 못 남긴다든지 또 내 인생의 꽃을 피우는 고점에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내가 지나간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화랑이 오면 이제 익스펜션이라고 그러는데 익스펜션이 오면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고점에 도달하죠. 자, 고점에 이제 도달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다시 밑을 향해서 불황으로 내려가기 시작. 이걸 우리는 리세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화랑이 때는 이 익스펜션 즉 계속해서 확장되고 성장하는 거죠. 그러다가 침체기가 옵니다. 침체기가 오니까 이제 그때부터 비즈니스가 서서히 수요가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드니까 공장은 어떻게 해요? 생산을 줄이죠. 생산을 줄이니까 어떻게 돼요? 직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직원들을 내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unemployment rate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니까 실직한 남편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외식을 여러 번 하던 것도 이제 외식도 못 나가. 이게 뭡니까? 이제 침체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맨 바닥까지 치면 그때 우리는 트러프, 바로 이 저점에 닿았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저점에 닿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경기가 너무 침체됐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인데 중앙은행이 뭐를 가지고 경기를 회복시키기도 하냐면 일단은 이자율을 딱 낮춰줘요. 그래서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면 전에는 필리핀 같은 경우 지금 한 6%, 7% 하는데 이자율을 7% 하던 것을 만약 5%로 이자율을 낮춰준다. 그러면 옛날에는 이자를 1년에 100원을 빌리면 7원을 줘야 되는 것을 이제는 5%로 낮춰주면 얼마만 주면 돼요? 5원. 5원만 주면 돼요. 그러니까 전에는 좀 무서워서 이자 무서워서 돈을 못 빌렸는데 이제는 이자가 낮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좀 더 많이 빌리겠죠.
그럼 돈을 많이 빌리니까 그 돈이 사이에서 돈이 이제 많이 돌기 시작하죠. 돈이 돌기 시작하니까 뭐 해요? 외식을 한 번 나가던 것을 두 번 나가고 또 꼭 안 사도 되는 것도 사게 되고 그러니까 서서히 뭐가 되죠? 소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소비가 일어나니까 장사하는 분들이 손님이 갑작스레 많아지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직원 좀 더 빨리 뽑아. 직원을 또 뽑는 거예요. 직원을 뽑으니까 그 사람들 월급을 가져가니까 가정 경제가 일어나. 그러니까 점점 이제 산업 전반이 회복이 되기 시작해. 그러면서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제 이게 막 불붙듯이 화랑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는 돈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 부동산도 좀 투자해 볼까? 주식도 좀 투자해 볼까? 그러면서 이 익스펜션기에 남아도는 자금들이 주식 시장으로 흘러가고 부동산으로 흘러가고 채권으로도 흘러가고 펀드로도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비즈니스 사이클을 조금만 잘 이해를 하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이제 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내가 언제 예를 들면 뭐 주식 시장에 진입을 했는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언제 진입해야 되는데 우리가 심채기와 저점 부분에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요? 코비드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뭐 판매가 되지 않고 은행에 거의 뭐 문을 닫고 식당이 문을 닫고 여행사가 문을 닫는 이런 가운데 심채기에 돈이 돌아야 안 돌아요? 돈이 안 돌죠. 그건 자본시장에 자본 경색이 왔다 이런 거예요. 그 자본이 안 도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 피가 잘 안 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돈이 몰릴 돈이 없는 거예요. 기관 투자자들, 큰 은행들, 인베스트먼트 뱅크, 보험회사, 또 이런 거 외에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수요가 많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실제로 많은 분들이 주식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해서 버는 시점이 어디냐면 사실은 비즈니스가 회복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화랑 이 단계, 요 부분을 들어가야 돼요. 요 부분. 그러면 회복이 되면서 화랑이 되면 돈이 서서히 돌면 남아도는 잉여 자금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런 시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고점을 치고 다시 불황으로 간다. 이것이 거의 유사하게 일어나는 사이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비즈니스 사이클을 잘 보면 이것이 너무나 일반적으로 잘 적용되는 일반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봐요. 경기 불황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수축하고 팽창하고 이 웨이브를 그리듯이 계속해서 파동을 일으키면서 변해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그냥 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상승했다가 약간 하락했다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세요. 익스펜션 할 때 서서히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피크 부분에 와서 이제 치죠. 그런데 이게 떨어지는데 이게 뭐가 차이가 나냐면 이제 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요 부분하고 이 부분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전 저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전 저점이라 그러죠. 전 저점보다는 덜 떨어진 거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떨어졌다가 확장하고 피크를 칩니다. 이 부분.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떨어져도 바로 전 저점보다는 높은 단계를 올라간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냐면 상승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주식 부분을 할 때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는 이런 이제 훈련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비즈니스 사이클을 보면서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하는 부분을 전 저점이 그 다음에 전 저점보다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경기가 상승하고 있다 아니면 하락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경기 불황을 우리가 볼 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제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3D라 그러는데 이 depth, 깊이, 이 불황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 그 다음에 diffusion, 발산, 확 그냥 발산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duration,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우리는 경기 불황을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이클처럼 자, 여기 보면 어, 예를 들어서 자, 이 부분 세일스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가 부진하니까 어떻게 생산이 부진해요. 생산이 부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고용률이 떨어져요. 직원들 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수익이 줄어들죠. 10사람이 생산해내던 제품이 5명이 제품을 생산하면 아무래도 전체 총 매출이 떨어지겠죠. 이것이 바로 이 악순환이에요. 판매가 저하되고 생산이 떨어지고 고용률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떨어지는 이런 이제 전반적인 역할을 쭉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이제 불황의 사이클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깊게 파지느냐. 아까 보았던 이 사이클 중에 이 사이클의 이 깊이가 얼마만큼 크느냐 따라서 이제 대공황이 오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깊이 부분은 최고점과 최저점의 강도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냥 디퓨전은 발산이라는 것은 경제 활동이나 산업 지리적 어떤 이런 요소에서 이 경제가 얼마만큼 퍼져나가느냐. 예를 들어서 오늘날 미국의 경기가 예를 들어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한국은 어, 감기에 걸리고 필리핀은 아예 독감에 걸려서 덜어 눕는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이게 뭐냐면 이 디퓨전 이게 발산이 확 근데 오늘날은 워낙 인터넷 정보 혁명 때문에 뭐 필리핀에 앉아서도 벌써 미국의 연준에서 이자를 몇 퍼센트 몇 포인트 올리느니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앉았어요. 그리고 미국 저 필리핀에서도 중앙은행의 BSP에서 이번에 이자를 올린다 내린다에 따라서 이 경제가 출렁이는 이유예요. 이자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에서는 언제 이자를 올릴까요? 이자를 올리면 돈놀이 하기가 쉽잖아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 한번 봐요. 이자를 올리면 돈이, 예를 들어서 우리 형수 집사님 주머니에 있던 돈이 이자를 올리면 그 돈이 어디로 나와요? 돈이 은행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이자를 많이 주니까. 그리고 또 이자가 많이 주면 채권이나 이런 데로 돈이 들어오겠죠. 그 얘기는 즉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이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정부로 들어온 거잖아. 그래서 이자를 높여가지고 그 돈을 딱 이제 정부에서 돈을 딱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또 높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이제 계속하게 되죠. 그런데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자를 높이면 이자 무서워서 돈 못 빌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투자를 못 하겠어. 시점을 좀 정설을 해야 되는데 이자가 너무 높아가지고 돈을 못 빌리겠어. 그럼 이자를 높여버리면 경기를 쉽게 얘기해서 사회에다가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찬물을 끼얹어 버리면 확 위축되죠. 그죠?
그러다가 너무 또 경기가 위축된다. 그러면 그때 이자율을 낮춰줘요. 이자율을 낮추면 너도 나도 가서 돈을 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도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 몸에 피가 도는 거예요. 피가 도니까 살만한 거죠. 그래서 경기가 호전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경기 불황에 있어서 극심한 경기 불황의 이제 기간이 도대체 얼마나 갈 거냐. 단기간이냐, 아니면 중기냐, 장기적으로 갈 거냐. 예를 들면 1929년에 있었던 경제 대공황은 미국에서 시작된 그 대공황에서 굉장히 오래갔어요. 코비드가 2020년도 3월 15일부터 특별히 좀 심했는데 이게 약 근 한 3년을 갔습니다. 결코 짧은 것은 아니죠. 우리 경제에 엄청난 사실 치명상을 입힌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만 하더라도 종합 주가 지수가 약 8,000포인트 이상 올라가던 게 지금 6,000포인트대로 2,000포인트가 내려앉은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20% 이상이 내려앉은 거예요. 25%죠.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이 짧느냐, 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을 이제, 그러면 이제 경기 회복은 뭐냐? 경기 회복이라는 것은, 어, 자, 여기 보면, 그림에 우리가 한번 보면요. 자, 어느 날 보니까 직원이 많이 필요해. 왜냐하면 매출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익이 어서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세일서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또 공장에서 이제 제조를 많이 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 경기가 회복되는 사이클.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경기 회복이나 경기가 하강하는 거나 똑같이 강도가 어느 정도 세느냐.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산업에까지 파장이 크느냐, 적느냐. 그 다음에 이것이 얼마 동안, 오랫동안 지속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 때 지금 경기가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보시기에 필리핀은 지금 경기가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민국 집사님 지금 뭐 경기가 어느, 어느 상태인 것 같아요? 피크 상태예요? 최저점이에요? 지금 회복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면 하락하고 있는 단계예요? 하락인 것 같기도 하고 회복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락인 것 같기도 하고 회복인 것. 하여튼 하락과 회복 그 중간쯤에 있다. 네. 우리 강산 행제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필리핀 경제를. 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회복기에 든 것 같지는 않고 저점과 회복기 사이인 것 같아요. 저점과 회복기 사이. 우리 행수 주사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회복기라고 생각합니다. 회복기. 오케이. 우리 또 열심히 경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김종현 집사님. 회복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되게 좀 애매한 회복기. 애매한 회복. 네. 네. 경기 저점은 그 원래 경기의 저점을 지금 벗어난 것은 아니고 외력에 의한 팬데믹에 의한 저점을 이제 지났고 막 그런 어떤 회복기가 아닌가 지금 그래서 예. 이제 새로운 이제 경제 용어가 등장해서 애매한 저점, 이제. 좋습니다. 우리 지영자매는 이제 일단 일 때문에 나가신 거죠? 그래요. 네, 아직 있는데 곧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그래요. 그럼 그거 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그럼 정부의 역할이 뭐냐? 그냥 가만 놔두면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서 그냥 돌아간다. 라고 했던 게 이제 사실 막스 웨버가 얘기했던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여 간다. 그것은 바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상 같은 경우는 아니다. 그냥 두면 안 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생산량을 정해주고 또 개입해서 이자율을 적극적으로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금융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양적 이제 팽창 또는 양적 확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돈을 막 시장에 푸는 걸 말해. 익스펜션. 그러니까 돈을 막 풀면 돈이 세상에 막 도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많으니까 돈을 막 이제 소비를 하게 되죠. 소비를 하게 되면 옛날에는 살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요즘은 자꾸 많이 살라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가격이 올라가죠. 옛날에는 뭐 팔이 날렸는데 어느 날부터 손님들이 자꾸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조금 올렸는데도 사러 오는 거죠. 경기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적 완화 이런 것을 이제 정부에서 금융 정책으로 돈을 많이 이제 푸는 거죠. 돈을 많이 풀어서 이자율을 낮추면 많은 돈들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 정책 중에서 다른 것도 하나는 뭐냐면 정부 프로젝트를 많이 이제 만들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도로, 항만, 또 이런 또 뭐 비행기 내리고 하는 이런 이제 공항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많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인프라 투자. 이런 투자를 이제 발표를 하면 기업들이 그런 프로젝트를 따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더 경기가 붐이.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김종현 집사님이 하고 계시는 이런 건설 쪽이 바로 경기를 이끌고 가는 선두마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서 이런 경기가 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를 보려면 맨 먼저 빨리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건설 경기가 요즘 어떤가를 이제 보는 거예요. 요즘 건설 경기가 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면 좀 어때요? 좀 막 움직입니까? 아니면 뭐 여전처럼 여전히 잘 안 움직입니까? 음. 좀 요즘 막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좀 움직이는 것 같죠. 움직이는 것 예, 같은데 예, 팬데믹 이전만큼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조금 대형 기업들은 움직이고 중소기업들은 아직은 좀 침체기에 음, 한방하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아직 대부분의 많은 뭐 애널리스트들은 경기를 이제 예측하기를 올 연말이 지나고 내년 초 정도 돼야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그 부분은 좀 일부 좀 동의하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올 연말까지 뭐 좀 채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작년 올해 은행들의 실적을 대체로 보면 은행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 얘기는 뭐죠? 이자가 여전히 높다는 거죠. 이자 예대 마진에 의해서 먹고 산다 그랬죠. 예금과 대출. 그러니까 뭐 BDO, BPI, 이스트 웨스트 뱅크, 그다음에 세큐리티 뱅크 이런 은행들이 아주 수익률이 좋단 말이죠. 이 얘기는 수익을 많이 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이자가 여전히 높다. 이자가 높으면 기업주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데 여전히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자율을 낮춰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낮춰주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거시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에요. 물가 상승률이 도대체 몇 프로냐.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큰 그림 속에서 숲을 좀 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비즈니스 사이클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이 보여주는 어떤 물가, 물가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 이자율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환율이 어떻게 가느냐, 그 다음에 유가, 기름값이 지금 얼마냐, 이런 것들을 보면
경기가 지금 어느 정도 상태에 있구나. 그 다음에 기름값은 왜 오를까? 필리핀은 기름이 나지 않으니까 100% 수입에 의존한단 말이죠. 페트론, 쉘, 뭐 칼텍스 이런 데서. 그럼 종료해놓은 기름을 수입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럼 뭐 중동의 산유국들이 이 기름값을 어떻게 올리느냐 내리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필리핀 정부가 기름에 대한 텍스를 어떻게 붙이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1리터당 66페소가 되기도 하고, 이 앞에는 뭐 거의 80페소까지 가기도 했죠. 그러면 결국은 소비자의 주머니를 다 털어가는 거예요.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 이것이 월급을 올려도 2만 페소를 받아가도 다 전기세로, 교통비로, 기름값으로 다 뺏긴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특별히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물가 상승률을. 이게 이제 정부가 늘 하고 있는 고민이죠. 자, 그러면 이제 불황에서 리세션 앤 리커버리, 즉 불황과 회복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맨 먼저 경기가 호황하던 이 확장이 쭉 일어나다가 확장이 어느 순간부터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바로 뭐냐면 불황이 시작되는 징조예요. 그럼 이것이 다시 쭉 하락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하락세가 줄어들면서 이 점진적으로 바닥을 친 그런 부분을 쪽으로 느끼게 되죠.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는 바닥이다. 그래서 경기 바닥세다. 그러면 바닥이란 말은 뭐예요? 이제 발이 드디어 땅에 닿은 거예요. 떨어질 때는 발이 닿는 데가 없기 때문에 추락하는 데는 뭐 날개가 없으니까 그냥 떨어져요. 그런데 이제 딱 바닥에 닿으면 그때부터는 뭐 우리가 뛰기 시작할 수 있고 점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황이 끝나는 시점이 뭐냐면 recovery start, recession and recovery start. 요 부분.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땐 거의 필리핀이 지금 이 불황이 어느 정도는 종료되고 회복세로 돌았었어요. 자, 이걸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감으로 이렇게 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는 좀 경제에 대해서 좀 초짜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업의 실적을 보면 아는 거죠. 그럼 작년 2022년과 올해 2023년 상반기가 벌써 지났잖아요. 상반기라는 것은 1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까지, 분기라 하는 것은 1월부터 3월, 6월부터 4월부터 6월, 7월부터 9월, 그 다음에 10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이제 분기별 실적이 모든 상장사들은 분기별 실적을 반드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상장회사의 공시 의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1, 4분기 실적을 보면 작년 22년도의 1, 4분기 실적과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비교를 해보면 작년에 1, 4분기하고 2023년도 1, 4분기의 실적이 하락했는가 상승했는가. 예를 들면 최저점이 작년보다 올라갔는가 내려갔는가. 올라갔다 그러면 지금 회복세로 지금 진입하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1, 4분기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떨어졌다. 그러면 이것이 여전히 더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필리핀 투자 전문가 과정을 공부하신 분들은 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기업의 실적을 봤는데 보니까 작년 2022년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하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실적을 비교해 봤더니 실적이 20% 상승했더라. 그런데 어느 그 기업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전반적인 기업들이 실적이 상승했더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제에 3요소가 있잖아요. 가정, 기업, 정부. 그럼 가정도 결국은 소비가 작년보다는 조금 더 좋아졌다는 걸 알 수 있고 우리 한국인 관광객도 들어오기 시작하고 외국인도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호텔에 이런 숙박하는 오큐펀시 레이터도 올라가기 시작하고 차량 렌탈도 일어나기 시작하고 서서히 식당도 손님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하고 문을 닫았던 여행사도 여행사를 이제 열기 시작하고 그동안 주문이 없던 여러 가지 주문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미 벌써 경기 회복의 시작이 된 거죠. 리세션이 엔드되고 바로
회복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죠. 이 부분. Recession and Recovery Start.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지표로 보면 이 부분에 지금 우리가 지금 진입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자, 이것이 계속해서 원만하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다가 계속해서 확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가 계속 호황 중에 있다, 리커버리 상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경기는 늘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늘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상승과 또 하락을 거듭하면서 그 파동에 의해서 올라가느냐, 결국은 내려가느냐. 저점이 이전 단계보다 올라가면 우리는 계속해서 회복이 진행 중이다 그러고 경기의 저점이 이번 저점이 지난번보다 낮게 간다 그러면 경기가 다시 후퇴하기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불안과 회복 여기 보면 한글로 이렇게 좀 정리가 이제 돼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경기 저점에 왔어요.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서서히 회복되죠. 그러면서 이제 호황을 이루고요. 경기의 정점까지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퇴기가 오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침체가 옵니다. 경기의 저점에 이릅니다. 제가 볼 땐 경기의 저점은 작년 초 정도가 거의 경기의 완전 초저점이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회복세로 돌아서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는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등락을 거듭한다. 이것을 우리는 사이클이라 그러죠. 경기의 사이클. 그래서 결국은 저점, 고점을 통해서 호황, 후퇴, 침체, 회복 이런 단계로 끊임없이 경기가 움직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오늘 그래서 이제 2022년도에 필리핀의 지역별로 우리가 GDP 그러면 이제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 총생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어, 2022년도에 각 지역별로 이제 이렇게 쭉 해놨죠. 이제 필리핀 전체로 보면 약 7.6% 정도 이렇게 이제 성장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비사야 지역, 웨스트 비사야 지역이 이제 따콜로반하고 이제 레이떼 이런 지역인데 거기가 9.3%예요. 굉장히 높게 보이는 거죠. 여기는 이제 리전 6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지역의 GDP가 상당히 올라간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 이런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가셔서 psa.com, 필리핀 스태티스틱스 오토리티 이런 데 들어가면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데서 자료를 따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고 2022년도에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코비드 팬데믹으로부터 우리 이제 하단부에 보면 회복 단계에 들었었다. 2022년도면 작년이죠. 그리고 surpassed their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level 2019년도에 비해서 훨씬 능가하는 그런 이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큰 그림만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 GDP가 성장하는 주요 분야를 세 분야로 나눴는데요. 이건 이제 AFF, Industry, Service 이 세 부분을 나눕니다. AFF는 뭐냐면 Agriculture, 농업 부분하고요. Forestry, 임업, 그 다음에 and Fishing, 어업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성장한 주요 부분들이 센트럴 루존, 바로 이 우리가 지금 있는 루손이죠. 센트럴 루손 하면 저 노르 루손은 저 판판가하고 저 위쪽을 말하고 센트럴 루손은 이 바로 이 NCR, National Capital Region하고 Region 4, 갈라바손, 까비떼 라구나, 바탕가스, 리잘, 쾌존 이런 쪽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바오 지역.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다바오 지역이 상당히 많이 크고 있거든. 그 다음에 BALR면 저 민다나오 지역을 말해요. 그러면 아무래도 피싱하고
농업하고 이런 것들은 뭐 다바오나 이런 데 가보면 델몬테라든지 바나나 농장이라든지 아주 엄청난 규모로 하고 있죠. 그래서 민다나오 지역이 거의 농업 관련된 부분을 많이 잡고 있다. 왜냐하면 루손 쪽에 북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넓은 평야가 많지를 않아요. 다바오보다는. 그래서 민다나오 쪽에 특별히 이제 농업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어업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큰 그림 속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좀 열리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깔라바존, 이 깔라바존의 약자가 뭐냐면 가비떼, 라구나, 바탄가스, 리잘, 케존 이렇게 해서 깔라바존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행정구역상으로는 리전 4, 즉 리전 4 리전이죠. 그 다음에 NCR, National Capital Region. 여기는 주로 이제 산업들, 예를 들어서 까비떼, 우리 산업공단이라든지 라구나 또 여러 가지 이런 공단들이 많죠. 이런 쪽에 아무래도 집중돼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더스트리, 즉 공업 쪽, 제조업 쪽을 이렇게 보려면 아무래도 이제 NCR 쪽, 이제 라구나하고 까비떼 또 바탄가스 가는 리빠, 이제 바탄가스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부분은 서비스. 서비스는 뭐 뭐니 해도 NCR 아닐까요? 칼라바존, 센트럴 루존. 보면 우리 이제 인더스트리하고 서비스가 거의 같이 가죠. 왜 그러냐면 거의 대부분의 뭐 식당, 호텔 이런 것들이 NCR, 내셔널 캐피탈 리전 여기가 이제 뭐냐면 약 13개시거든요. 마카티부터 해서 만달루용, 개손, 뭐 파라냐케 전부 이것을 우리가 이제 NCR이라고, 내셔널 캐피탈 리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서비스 같은 경우는 메트로 마닐라 이 부분이 거의 1,000만 명, 그 다음에 리전 4가 약 1,000만 명. 그래서 사실은 약 30분에서 1시간 이내 이 거리에 있는 센트럴 루전 NCR하고 깔라바조만 해도 인구가 2천만 명. 그러니까 서비스업,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가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각 좀 이런 지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인데 국내 기업 시가총액을 한번 뽑아봤어요. 대한민국이 US 달러로 했는데 제가 원화를 계산해 보니까 전체 얼마 정도 되냐면 약 1,700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 필리핀을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필리핀 전문가 가정이니까. 그럼 우리는 늘 한국과 필리핀을 좀 비교해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럼 좀 쉬우니까요. 해봤더니 약 330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국의 5분의 1 정도 수준인데, 그러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이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뭐 10배도 더 이상 차이 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시가총액이 약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은요. 지금 현재 인구가 약 1억 한 1,500만 정도로 이렇게 이제 정확한 집계가 나오는데, 그럼 인구는 우리 지금 5천만인데, 이제 우리는 벌써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거든요. 필리핀의 인구가 여전히 증가하는데, 옛날같이 그렇게 증가하는 추세는 좀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적인 뭐 역사적인 이런 기준을 볼 때, 어느 정도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기준의 첫 번째 조건이 인구수를 말하는데요. 1억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죠. 그러면 필리핀도 1억 1,500만 명 같은 경우는 굉장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GNP 같은 경우를 보면 약 3,800불, 4,000불이 안 되죠. 우리는 지금 거의 뭐 이제 4만 불, 5만 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이 GNP나 GDP 같은 경우는 10배 차이가 나요. 그런데 국내 기업의 시가총액은 보니까 몇 배예요? 5배. 그럼 뭡니까? 이 조만간 이 국내 기업의 시가총액이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국내 소비자가 얼마만큼 많느냐. 중국이 왜 굉장히 이의가 됐느냐 하면 인구가 13억 정도 돼주기 때문에 그래요.
숟가락을 하나 팔아도 쉽게 얘기하면 13억 개를 판다 이 말이죠. 한국에서 숟가락 하나 만들면 고작에 5천만 개 판다. 필리핀에 숟가락 하나 만들면 1억 1,500만 개는 판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의 사이즈를 감을 잡고 있어야 된다. 네. 자, 우리 필리핀도 이제 이런 국내 기업의 그 시가총액이 뭐 많이 이렇게 이제 순위를 보면 뭐 중국, 일본, 홍콩,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그다음에 대한민국, 싱가포르, 러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란, 필리핀.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 경제 규모를 기업의 시가총액으로 보더라도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가 필리핀보다 더 시가총액 금액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GDP나 이런 경제 성장률 하고 이런 걸 볼 때 GDP가 필리핀보다 훨씬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업의 그 주식 시장의 시가총액은 어떻게 보면 경제를 알려주는 바로메터 역할을 한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필리핀 밑으로 보면 이스라엘, 터키, 카타르, 베트남, 쿠웨이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집트, 카자흐스탄, 바레인, 요르단, 오만, 스리랑카, 레바논, 키프로스, 팔레스타인, 아제르바이잔.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필리핀이 이 어떤 이런 자본시장이 아주 그 빈곤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보는 눈이 열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이 내용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은 한국의 5분의 1 수준이지만 지금 한국의 GDP 경제 성장률이 지금 2% 정도 뭐 이 정도 본단 말이고 그 필리핀은 지금 6% 7%라니. 그러면 조만간 따라잡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그 가능성을 보고 계속해서 기다리라, 때를 기다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필리핀의 10년 GDP를 이렇게 보면 지금 2020년도까지 GDP 같은 경우는 약 361, 이제 페소, 달러죠. 361.49. 그러니까 1인당 지난 10년 동안 국내 총 생산을 봤더니 361.49 정도 된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25년을 보면 이제 쭉 82불에서 시작해서 지금 861.49까지 이렇게 쭉 볼 수 있고요. 50년을 이렇게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디테일한 몇 퍼센트 성장에는 이걸 보지 말고 뭘 봐야 돼요? 큰 흐름을 봐라. 자, 큰 흐름이 어떻게 돼요? 자,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쭉 그어보면 이렇게 되죠. 예를 들면, 이 최저점을 이어보면 이렇게 가다가 또 다시 이렇게 최저점을 잇고 다시 여기서부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차트를 그릴 때 최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저점과 저점을 이제 연결하는 것은 이제 상승하는 부분, 그다음에 하락하는 부분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이제 추세를 그어보는 건데 지금 이것을 이렇게 그어보면요. 급격하게 지금 요 부분에서 2004년 이 정도에서 특별히 2020년 이 정도까지 급격한 상승을 이루는 걸 보죠. 그 전에는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은 크게 성장이 보이지 않죠. 그럼 이 어느 모멘텀이 2004년 요 기점을 통해서 급격하게 GDP가 성장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볼 때는 뭐를 봐야 되냐면 전반적인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전반적인 흐름, 즉 추세, 트렌드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필리핀의 경제 이 개인 GDP, 즉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 국내 총생산이 성장하게 된 것은 거의 2004년쯤으로 해서
많은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그래프 한 장을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필리핀에 있는 필리핀 스탁 익스체인지 인덱스, 즉, 이 종합 주가 지수를 25년도로 이렇게 보면, 일단 지우개를 좀 지우고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이제 지표 하나를 보더라도, 자,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먼저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뭐 올라가는구나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가장 이제 상승 추세 같은 경우는 보통 저점을 연결해 보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하락 추세는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 보면, 아, 이게 이제 어디를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시작점부터 끝까지를 이렇게 이제 연결해 보면 어때요? 2002년, 2000약 3년 이때부터 거의 2007년까지 성장했다가 약 2007년 정도부터 2010년까지는 또 하락해요. 자,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바로 이 경제 성장과 하락을 좀 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자,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보이나요? 이걸 보셔야 돼요. 모든 분야는 거의 이렇게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면서 결국은 지난번 저점보다도 높으냐? 그러면 상승한다. 지난번 저점보다도 낮게 내려갔느냐? 그러면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자, 이 그림 보니까 어때요? 지금 2018년 좀 지나고 나서부터 전반적으로 주가 지수가 쭉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은 6,700이 아니라 지금 그 6,100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쭉 이제 관심 있게 보시라. 자, 그다음에 17년 이제 제가 보통 차트를 볼 때 보는 이제 이동 평균선 그다음에 볼린저 밴드하고 이런 것들 들어 있어서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 제가 스크린 샷을 떠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5일 이동 평균선, 20일 이동 평균선, 60일 이동 평균선, 120일 그리고 200일 이런 이제 이동 평균선 보게 되게 무빙 에버리지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세. 그래서 17년 도표를 보면 전반적으로 필리핀은 상승 추세에 있는데 2020년도부터 해서 좀 많이 이렇게 이제 코비드로 인해서 요 부분 지금 하락했다가 멈춘 상태에 있다라는 것들은 이제 전체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보고 큰 흐름 속에서 지금 나는 어디 있나 이것을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죠. 어,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어, 비즈니스 사이클 중에서 자, 비즈니스 사이클이 하락으로 돌았을 때 대부분 이 주식시장의 주가가 같이 동반 하락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비즈니스 사이클이 하락으로 돌았을 때 주가도 같이 떨어진다. 그러면 주가가 지금 계속 떨어진다는 것은 필리핀도 아직까지 경기 사이클, 비즈니스 사이클이 여전히 완전히 상승으로 해서 막 강력하게 이 추세 상태로 돌아선 상태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좀 볼 수 있죠. 자, 이제 주식을 우리가 사거나 자본시장에서 정권이 발행될 때 이것을 어떻게 이제 정산이 되고 종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대부분 소비자들은 그냥 모르고 사고 파는 것만 알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게 이루어지는지 절차를 한번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이 기관을 우리는 SCCP라고 그럽니다. 그 약자로 Securities and Clearing Corporation of the Philippines. 이 기구는 필리핀 정권거래소 산하 기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SEC, 즉 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 필리핀 정권감독원의 규제를 받는 기구예요. 그 다음에 이게 96년도 1월 23일 날 이제 설립이 돼 있는데 무슨 일을 하려고 이 회사가 설립되냐면 정권거래소 산하의 기관이에요. 하청업체같이 이렇게 돼 있었죠. 모든 거래되는 정권의 정산을 맡고 있다. 이 정산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클리어링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상장사의 모든 정권 거래 업무를 SCCP라는 회사가 담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민국 집사님이 PLDT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 지금 주식을 사는 것은 온라인상에만 이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자동으로 이게 내 계좌로 PLDT가 100주가 들어왔다고 탁 뜨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냥 100주가 옮겨진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중간에서 이런 모든 PLDT에 있는 주식이 100주가 우리 윤 집사님한테 옮겨간 것을 다 정산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그러면 한 회사에서는 마이너스 100을 해야 되겠고 집사님 계좌로는 플러스 100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00이 나가고 들어가는 게 똑같이 제로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PLDT 입장에서는 또 이게 주식이 윤민국 집사님한테 100주가 갔다는 게 기록이 또 돼야 되겠죠. 그래 나중에 배당금을 줄 때 차질 없이 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납니다. 예? 사고입니다. 사고. 아닙니다.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좀 소리가 좀 어? 크게. 이거 말고? 왜 안 되지? 만약에 네, 샀는데 100주가 안 들어왔어. 어떻게 돼요? 사고 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돈만 먹고 도망간 겁니다. 내 계좌로 안 들어왔어. 문제죠. 네, 자, PLDT 입장에서 주식을 100주를 윤민국 집사님한테 줬는데 네. 돈이 PLDT로 안 들어왔어요. 아, 돌입해야 되더라고요. 어떻게 돼요? 왜냐면 윤 집사님이 사고. 주식을 살 때는 계좌에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집니다. 안 사지죠. 네, 그러면 윤 집사님 돈은 빠져나갔어. 네. 근데 PLDT가 보니까 돈이 안 들어오네? 어떻게 된 거예요? 문제가 자, 있는 거죠. 문제가 있죠. 네, 그죠? 여러 가지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런 거래들이 엄청나게 많이 뒤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일을 전체적으로 맡아서 해주는 정권거래소 산하기관이 SCCP라고 해요. 지난번에는 우리 첫 번째 수업에서 채권을 어디서 살까? PDS라고 정부 기관에 대해서 배웠죠. 필리핀 딜링 시스템. 요번에는 꼭 기억해야 될 게 SCCP라는 회사 이름을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내가 판매를 하거나 또 사거나 할 때 매입을 하거나 매각을 할 때 이건 이제 매도 매수라 그러는데 좀 어려운 말로 매도는 내가 파는 걸 말해요. 셀링. 매수는 내가 사는 것을 말해요. 바잉이라고 해요. 매수 매도를 할 때 이렇게 SCCP라는 회사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느냐? 그 다음 번을 보면
자, 셀러가 있습니다. 뭐 셀러는 예를 들면 PLDT라고 쳐요. 그러면 바이어는 윤민국 집사님이에요. 사는데 이게 직접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민국 집사님은 주식을 100주를 샀는데 PLDT가 직접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바로 클리어링 하우스, 즉 SCCP가 그 일을 대행해주는 중간에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봐요. 이 클리어링 하우스가 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 윤민국 집사님이 살 경우는 돈을 주지만 그럼 이 클리어링 하우스가 100주에 해당되는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먼저 PLDT로 바로 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건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PLDT가 그러겠죠. SCCP 아니 주식 100주를 나갔는데 왜 돈이 안 들어와? 알았어, 좀 기다려봐. 돈 넣어줄게. 그러면 돈이 그 시간에 딱 맞게 또 입금이 돼야 PLDT에서는 100주가 윤명국 집사님한테 갔는데 돈이 들어온 거예요. 자, 이게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그러면 어, 만약에 살 경우는 그런데 팔 경우에 우리 신혜 집사님이 갖고 있다가 여보 생활비 모자라니까 빨리 팔어. 빨리 팔아서 돈 좀 도와줘. 그럼 팔았어요. 그럼 팔면 돈이요. 우리 민국 집사님 그 통장에는 바로 돈이 들어와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팔아봤어요? 네, 몇 개 팔아봤습니다. 예전에. 네. 팔아보니까 에셋. 바로 계좌로는 바로 그 돈이 바로 들어오죠. 네, 그 네. 플랫폼에 네. 그쪽에. 바로 플랫폼에 들어오는데 이걸 이제 실제로 이 돈을 찾으려고 할 때는 음, 시간이 며칠 걸려요. 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럼 클리어링 하우스가 하는 역할은 먼저 버추얼 마니를 먼저 그쪽에 윤민국 지수한테 넣어주고 그리고 주식이 다시 PLDT 돌아가니까 그 돈을 누가 내줘야 돼요? PLDT가. 그럼 그 돈을 윤집사한테 바로 주는 게 아니고 SCCP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기간이 걸리겠죠. 바로 전화해가지고 윤민국 집사님 팔았으니까 빨리 돈 넣어.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 기간이 걸리는데 그것을 정상 기간을 우리는 T 플러스 3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한 세 액션 플러스 3일. 3일 후에 이제 들어오는 이걸 조금 이따 이제 볼게요. 자,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바이어가 있고 셀러가 있죠. 자, 셀러가 있고 바이어가 있어요. 그럼 이 바로 중간에 클리링 하우스가 바로 그 역할을 중간에서 한다. 이것만을 위해서 정산 또 이런 종결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권 또는 주식 정산 기관이 SCCP다. 라는 거 오늘 기억하고요. 오늘 이거 하나 이제 배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SCCP가 이 모든 바잉과 셀링의 중간에 인터미디어리, 즉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돈을 주기도 하고 또 돌려받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 자, 여기 이제 보면 자, 정권 정산 절차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사고 팔고 할 때 이것을 중간에서 레콘사일, 중간에서 이 모든 역할을 감당해 준다. 그리고 모든 이 절차를 발리데이션, 즉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검증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윤민국 집사님 100주를 분명히 샀는데 아유 50주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돈은 100주 돈이 빠져나갔는데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컴퓨터에 의해서 다 즉시 리얼타임으로 바로 수정해주고 고쳐주고 그 다음에 이게 고장났을 때는 잘못됐을 때 바로 얘기하면 클리어링 하우스에서 이것을 다시 리발리데이션을 해서 50주를 더 빨리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PLDT가 아니고 SCCP라는 이 회사에서 그 일을 담당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SCCP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거래가 있는데 이 정확하게 정산이 되지 않는 이상한 거래가 있어. 그럼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정산의 리스크로 등장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회계상에 돈이 예를 들어서 1300페소씩 해가지고 10주 같으면 13,000페소, 100주 같으면 13만 페소가 들어와야 되는데 12만 페소가 들어오면 만 페소가 비는 거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발리데이션을 하고 클리어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회계상의 어떤 에러라든지 이런 것들 실제 돈이 오가는 이런 부분들을 다 정산을 해준다. 이게 이제 SCP라는 기구다.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거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걸 이제 아웃트레이드라고 그러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 클리어링 하우스에서 아웃트레이드의 경우에는 이 거래를 즉시 바로 성립이 안 되게끔 해줘요. 예를 들어서 뭐 13만 페소가 일수에 100주를 사는데 12만 페소가 있는데 이게 사지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면 안 되는데 만 페소가 비는데도 거래가 되고 나도 모르게 100주가 내 주식 계좌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생긴 거죠.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클리어링 하우스에서 잡아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거로.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제 PSE, 필리핀 정권 거래소가 있으면 그 산하기관으로 SCCP에서 이 모든 이 정권의 거래를 다 정산하고 확인하고 발리데이션하고 또 이제 클리어링을 해준다라는 것을 이제 좀 보고요.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판매를 했을 때 아까 이제 내가 좀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매수했을 때도 마찬가지.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이 SCCP가 그 역할을 감당한다. 그래서 이게 Securities Clearing Corporation of the Philippines. 이걸 꼭 이렇게 좀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모든 현금, 그 다음에 주식이 왔다 갔다 하는 모든 거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름. 그 주식을 원래는 옛날 같은 경우는 다 명부에 의해서 원래는 프린트를 해갖고 주식 정서를 받았거든요. 그 옛날에 저도 이제 기아 자동차 있을 때 그런 이제 정서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필리핀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요청을 하면 그 주식 정서를 프린트를 해줍니다. 그럼 40페소인가 50페소를 돈을 내면 한 장당 그걸 해줘요. 근데 굳이 우리는 계속해서 사놓기도 하고 계좌로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돈 들여서 그걸 프린트를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언제든지 여러분이 요청을 하면 프린트를 해준다. 그것을 전부 해주는 데가 클리어링 이 하우스예요. SCCP에서 다 이것을 다 클리어링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delivery versus payment. 그럼 우리가 주식을 이렇게 줬을 때 돈을 바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의 모든 개런티를 어디서 하냐면 이 SCCP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먼저 돈을 윤민국 집사님한테 돈을 넣어주고 그 돈을 나중에 PLDT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산을 먼저 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이러고 나서 주식을 양도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윤병국 집사님 계좌에 돈이 없으면 절대 주식이 안 나가게끔 돼 있죠. 그래서 지불을 먼저 돈이 해당되는 금액이 들어있을 때 주식이 넘어가는 거지 돈도 없는데 절대 넘어가지가 않게끔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죠. 이것은 이제 증권회사별로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다중 거물 방식 정산이다. 이렇게 multilateral net settlement라 그러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앞쪽에 보면 before 왼쪽에 이렇게 보면요. 요 부분 요 부분에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엔티티 A, B, C, D가 있으면 전부 이게 상호 교차 교류가 이루어졌던 거죠. 거래가. 되게 복잡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이후에는 이 네트, 즉 거물망 이 역할을 SCCP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A든 B든 C든 D든 여기서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A하고 D하고 거래가 될 수도 있고 또 C하고 B가 될 수도 있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전 같은 경우는 A가 D를 거래하려면 A에서 C 또는 A에서 D로 이렇게 갔는데 요 같은 경우는 바로 C에서 중간에서 바로 적시로 바로 이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이 역할을 바로 SCCP에서 하는데 이 SCCP는 바로 필리핀 정권거래소 필리핀 스탁 익스체인지의 산하 기관이다. 이렇게 이제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GTGF라는 펀드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뭐냐면 이 SCCP가 모든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먼저 선지출을 해줬는데 나중에 돈을 안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클리어링 앤 트레이드 개런티 펀드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들이 이제 뒤에 부분 좀 나올 텐데, 아, 그러면 그 보기 전에 먼저, 정권 정산하는 절차 한번 보죠.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사고 팔 때 이게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세하게. 자, 목요일 날 어떤 특정 회사의 주식을 샀어요. 목요일 날 샀는데 금요일 날 워킹데이로 하루를 치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하고 주일 같은 경우는 노 트레이딩. 그러면 카운터가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먼데이, 워킹데이죠. 그러니까 T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Tuesday, 즉 화요일이 T3가 되는 거죠. 이때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페이가 되거나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이렇게 이제 되게끔 되어 있죠. 이것을 우리는 T 플러스 3라고 이렇게 그 3 트레이딩 데이스 안에 모든 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꼭 T 플러스 3 이것을 기억해 놓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 바로 엊그제죠. 오늘 26일이니까 지난 목요일이죠. 8월 24일부로 이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T 플러스 2로 바뀌었어요. 자, 한국은 T3일까요? T2일까요? 한국. 잘, 잘 모르겠습니다. 음, 한국은 T2, T3. T2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김종인 집사는 T2? 예, T2. 트레이딩 데이 after 2 days. 이게 필리핀도 이제 바뀌었어요. 지난주 목요일, August 24.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필리핀 스탁 익스체인지 said Tuesday subsidiary security clearing 이게 SCCP죠. 이제 클리어링 데이트를 투 클리어링 데이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를 들면 민국 집사님이 월요일 날 주식을 팔았어. 그러면 내 주식 계좌로는 버추얼 마니는 들어와 있는데 이 돈을 실제로 내 통장으로 찾으려면 화요일 T1, 수요일 T2, 수요일 12시 기점으로 해서 돈이 들어옵니다. 아, 아시겠죠? 옛날 같으면 화, 수, 목, 목요일 날 들어오게 됐죠. 자, 이게 이제 T2로 바뀌었다. 자, T2로 바뀌면 뭐 어떤 점이 좋을까요? T2로 바뀌면 강산행제 T3로 됐다가 T2로 되면 뭐가 좋을까요? 하루빨리 더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하루 빨리 돈을 받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게 좋아질까요? 자, 주식 거래가 좀 활발해질까요? 아니면 더 둔해질까요? 더 활발해질 것 빨라지겠죠. 더 활발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데가 이유가 있고, 그리고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 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모든 나라들이 거의 다 T 플러스 2예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도 약간 이 클리어링 하우스 SCCP가 이런 게 좀 아무래도 좀 늦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요번에 이제 그나마 다행스럽게 8월 24일부로 T2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좀
상당히 다양스럽고 앞으로 이제 미래에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우리는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거래는 모든 이 돈이 디포짓되는 시간은 not later than 12 noon settlement date.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요일 팔면 이제 T2이기 때문에 화요일, 수요일 12시를 넘기면 안 돼요. 12시 전에는 무조건 민국 집사님 통장에 돈이 들어가 있다. 자, 그 말이죠. 자, 요거 정도만 이렇게 알면 되고요. 자, 이거 뭐 마찬가지고 이제 T3가 이제 T2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SCCP, 즉 정산하는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요소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냐면 get to know the organization, 회사에 대해서 더 정보,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그 다음에 모든 정산이 이루어질 때 어떤 그 identify, analyze, 정산하고 확인하고 하는 이 모든 절차들, 그 다음에 implement the plan, 모든 계획을 실행하고 그리고 또 모니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SCCP에서 우리 이제 소비자들은 잘 모르지만 이런 절차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콜레터럴 디포sit 시스템. 그러면 이 각 회사들은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은 SCCP에 일정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게 돼 있어. 콜라테럴 디포sit 시스템이 돼 있죠. 자, 그 회사들이 이제 쭉 보면 이 디포짓도 마찬가지 시간을 T 플러스 1, 12시까지는 이게 다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건 옛날 기준으로 T 플러스 3이 있으니까 이틀, 3일인데 이틀 기간이 있죠. 그럼 그것을 SCCP에서 은행으로 다시 넣어주고 하는 이런 절차들이 2데이가 더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T 플러스 3이 된 거죠. 이게 이제 T 플러스 2로 됐기 때문에 굉장히 더 이틀에서 하루로 더 단축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담보하는 부분. 바로 이 이제 콜레터럴을 보여준 거고요. 자, 캐시 세큐리티로 갔다가, 그 다음에 early delivery of net selling security. 실제 이제 이런 절차로 쭉쭉쭉 단계별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이제 콜레터럴을 넣어서 할 수 있는 이제 회사들이 어보이티스, 파워, 그 다음에 홀딩 회사, AC 에너지, 얼라이언스 글로벌, 아얄라 코퍼레이션, 아얄라 랜드, 뱅크 오브 필리핀스, BPI, 비디오, 컨버지, 엠프라도, 글로브, GT 캐피탈, 인터내셔널 컨테이너 터미널 ICT, JJ 서밋, 졸리비 LT 그룹, 모랄코, 메가월드, 메트로 패시픽, 그 다음에 메트로뱅크, 몬데 니신, 그 라면 만드는 회사 있죠. 그 다음에 필리핀 롱 디스턴스, 이거 PLDT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필리핀 스탁 익스체인지, 필리핀 정권 거래소도 저 상장돼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건 필리핀 정권 거래소 아니야? 했는데 그 정권 거래소가 상장이 돼 있다. 이런 것도 잘 한번 주시해서 의외로 좀 뭐 우습기는 한데 이런 회사에 투자하는 것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앞으로 어차피 이런 자본시장이 커지면 자본주의의 꽃이라 하고 있는 주식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필리핀 스탁 익스체인지의 이 회사의 주가도 오르겠죠. 그래서 티커가 뭐냐면 스탁 코드는 PSE예요. PSE를 쳐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피오골드. 여러분 잘 아시는 피오골드. 바로 SNR하고 이런 것들 다 갖고 있는 코스코 그룹이라는 회사죠. 자, 그 다음에 세큐리티 뱅크, 그 다음에 SM 프라임 홀딩, 유니버셜 로비나, 윌콘. 이게 이제 작년 3월 22일 기준으로 Securities Eligible as Collateral. 그러니까 이 정권을 콜레터럴로 대신 잡아주는 회사. 즉 무슨 얘기입니까? 신용도가 좋은 회사. 30대 회사들이잖아요. 별도의 현금 디포지트 없이 주식 그 자체로 콜레터럴을 받아주는 회사들을 열거해 놓은 거죠.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산을 이제 마감할 때 이것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거나 이러면 fail 리포트를 이렇게 쓰게 되고, 그 다음에 habitual late report. 또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리포트를 넣게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전부 사실은 다 이제 어, 다 모니터링을 하고 감독을 하고 이렇게 다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필리핀 뭐 후진국인데 그 주식 그거 믿을 수 있어? 혹시 샀는데 뭐 엉뚱하게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컴퓨터로 다 이루어져서 그렇지 않아요. 자, 오늘 이제 중요한 SCCP라는 회사의 역할, 그 다음에 클리어링이 뭔지, 그래서 T 플러스에서 T3에서 T2로 된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비즈니스 사이클,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알아봤습니다. 자, 혹시 오늘 질문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 내용들 중에 좀 이해가 잘 안 간다. 목사님, 네, 저 여쭙게 안 그래도 방금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콜라테럴에서 네, 지금 들어가 있는 기업 리스트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모든 기업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아까 그 리스트에 있는 기업들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자, 요 기업들 쭉 보면 뭐가 보여요? 쭉 좀 본 기업들을 보면 이, 대기업은? 이게 이제 다음번에 공부할 필리핀 종합 주가 지수에 들어있는 기업들 네. 그래서 30 혹시 필리핀은 예, 30대 기업이에요. 이 30대 기업은 우량 기업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그 자체를 우량 기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고 팔 수 있고 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담보로 잡아주는 거죠. 인정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그래서 혹시 저도 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의미가 서른 개는 보여주고 있을까? 네.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이제 그 종합 주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다음 필리핀에 지금 상장돼 있는 회사가 뭔지 이런 것도 좀 알아볼 텐데 지금 약 한 280개 정도 회사가 돼요. 상장사가. 그러면 여기는 지금 30개 회사만 보여드린 거예요. 그럼 나머지 회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담보를 넣어야죠. 돈을 먼저 줬는데 나중에 못 받으면 어떻게 현금이 없어서. 있는 그럼 SCCP가 다 둘러서고 망하는 거죠. 그죠? 네. 아, 그럼 다 있는 거. 그래서 그 콜레터럴을 잡아놓습니다. 예. 목사님 그 의미는 다른 기업들도 결국엔 다 콜라테럴이 있다는 뜻인가요? 이 30대 기업 외에. 예, 30대 기업 외에 아까 말씀하신 280 정도의 기업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업들도 결국에는 다 콜라테럴이 있다고 그렇죠. 되는. 한번 생각해봐요. 윤민국 집사님 SCCP의 입장이에요. 네, 그럼 먼저 기간이 예를 들어 T 산 것 때문에 3일 정도 기간이 있잖아요. 예, 먼저 소위 말해서 민국 집사님 돈을 먼저 준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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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주고 그럼 아직 돈을 지금 PLD 때 안 받았는데 민국 예, 집사님이 먼저 돈을 먼저 준 거잖아요. 네, 네, 그럼 그 3일 기간에 돈이 사고가 날 수 있잖아. 만약에 예를 들어 돈을 받아야 되는 PLDT가 현금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그렇죠. 네,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네, 콜라테랄을 맞습니다. 나중에 계약서를 써서 만약에 그 안 되면 주식을 받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어떤 형태로든 하겠죠. 네, 음. 음, 그렇게 해서 다 알게 모르게 이게 다 이 안전에 대한 이런 시스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우리는 뭐 이런 거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살았잖아요, 솔직히. 그냥 사고 파는 거 내 주식만 들어오면 됐고.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최소한 필리핀의 투자 전문가라 그러면 이런 기간이 있어서 그런 것을 대응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또 다른 혹시 질문이 있나요? 오늘 배운 거? 김종현 집사님 어떻게 오늘 뭐 정산하는 거하고 이런 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뭐, 기본적으로 그런 과정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과정이 역시 있네요. 네, 예, 적시적시 줄 수가 없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주식이라고 하는 게, 그게, 뭐, 오늘 팔았으니까 오늘 내가 현금, 통장에는 찍히지만은 그걸 현금으로 찾아 써버리게 되면은, 뒤에 마지막 마감 정산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현금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가 있고, 예, 네. 예, 좋은 거 그래서 이게 배웠습니다. 자본시장의 모든 그 시스템은 사실은 미국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를 그대로 이제 들여왔다고 보면 되죠. 그 S&P 500 같은 경우는 이제 500대 기업의 지수를 전부 나눠서 다음번에 이제 이 지수 계산하는 것도 간단하게 한번 볼 거예요.
굳이 뭐 우리가 지수 계산한 법을 꼭 알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해서 지수가 만들어진다는 것 정도는 그래도 뭐 일반인이 아니고 이제 투자 전문가라 그러면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우리 형수, 우리 집사님 어때요? 뭐 좀 오늘 클리어링하고 이런 거 좀 이해가 좀 되나요? 평소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살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우리 잠시 나가야 돼가지고 뭐 아, 준비하느라 네네네. 좀 아, 그래요. 이제 거의 뭐 마치 오늘 조금 한 5분 정도 빨리 이제 마쳤는데 우리 뭐 강산 행제는 뭐 다른 질문 없죠? 예. 요즘 열심히 뭐 내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뭘 공부하고 있어서 뭐 특별히 내가 예. 그래 오늘은 좀 중요한 주제이면서 우리가 의외로 놓치고 있고 또 관심을 좀 덜 가졌던 비즈니스 사이클 좀 큰 숲을 보는 부분 그리고 이제 정산하는 부분과 클리어링 하는 거 그리고 이제 T 플러스 3에서 T2로 바뀌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좀 알고 그래서 이제 왜 이제 이런 걸 좀 어렵지만 첫 번째 한 세 번째까지 수업은 약간 좀 생소한 내용들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처음에 아예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좀 듣고 이렇게 가야 어느 정도 큰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카운팅이나 또 본질 분석, 기술 분석으로 들어가야만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알게 되죠. 그래서 전체 필리핀 정권 거래의 모든 과정들을 먼저 좀 알고 이렇게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조금만 이렇게 좀